포도밭이 유독 많았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 충남 보령시 남포면. 그 평화는 2007년 5월 갑작스레 알려진 실종 사건 소식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14살 셋째 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보령경찰 수사팀은 무언가 석연찮은 점들을 수사 도중 발견합니다. 사녀 1남에 행복해 보였던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셋째 딸이 사라진 바로 그날, 2007년 5월 30일 저녁 9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집에서 300m 떨어진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간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딸이 그걸 왜 굳이 나갔지?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고등학생인 둘째 딸하고 사라진 셋째 딸 사이가 좀 안 좋아. 평상시에 엄청 많이 싸웠어. 이 증언에 뒷받침을 해도 넷째 딸과 막내 남동생도요,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주 싸웠다는 것.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둘째 딸을 추궁해 결국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둘째 딸이 셋째 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셋째 딸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라는 이야기에 유기를 하는 데 있어서 친어머니가 도와주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수사는 그렇게 충격적 결과로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후, 분명 사망해서 시신이 유기가 되었다던 셋째 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저를 찾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한국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창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충남 보령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 사건 당시인 2007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실종자의 가족을 의심하며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체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이 연속적으로 살해당한 연속살인이 발생됩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이 사건, 과연 그게 맞았던 걸까요? 저희는 그날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수사본부의 시작은 바로 실종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알려진 말과 다르게 광범위한 넓은 범주를 잡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출할 이유가 없는 성실한 딸이다, 납치된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해 옴에 따라 가출과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보령경찰서는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까지 수사를 했다, 이웃 마을까지 모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존속살해 미수죄, 즉 자신의 아버지를 낫으로 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시도는 했지만 사망하지 않아 미수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창렬이었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이창렬을 수사한 적이 없었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둘째가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였다고. 경찰은 둘째와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실제 어머니를 경찰서로 강제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는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요. 혐의를 인정했던 건 고등학생인 둘째가 그냥 죽였다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술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가자. 시체 있는데 얘기해야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경찰 요청에 의해 차에 탑승을 하게 되면 저 죽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면 제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차에 오르면 저 죽인 적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점점 수사가 미궁에 빠지게 되자 경찰청은 아무래도 충남 보령수사본부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싶어 경찰청 소속 전문 프로파일러를 이 사건에 투입시킵니다. 근데 당시에 투입됐던 프로파일러들은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딸이랑 엄마가 죽이고 유기를 했다고? 근데 당시에 있었던 CCTV랑 동선을 확인해보면 어디에도 말이 안 맞는데? 또 쿵 해가지고 죽는 소리를 들었다고? 막내 아들이 그랬다. 그게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여기요. 이 탁자요. 근데 머리를 부딪혀 숨겼다는 장소에선 DNA의 흔적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진술만 존재했죠. 근데 진술만 존재하는데 상황은 다 완벽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좀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이거 만들어진 것 같다. 수사팀에게 물어봅니다. 진술을 어떻게 받았는가?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갑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을 학교 앞을 따라다니면서 셋째 누나가 둘째 누나랑 싸운 적 없니?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셋째 누나가 둘째 누나랑 사이가 안 좋니? 둘이 싸운 적이 있었니? 라는 질문은 한 단계를 이미 건너뛴 질문이죠. 혹시 너희 가족은 늘 화목했어? 뭐 서로 다투는 사람은 없었나?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한 단계 나아가서 아예 직접적인 타겟을 말한 겁니다. 사라진 사람이 한 명 있지요. 그리고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지요. 그래서 아예 지목형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 어린아이는 맞는 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별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똑같은 걸 물어보면 이거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수사본부에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지 않다. 진술을 만들어낸 것 같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프로파일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꼴랑 이틀 조사해서 뭘 안다. 말이 돼? 이런 반응이었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용의선상에는 엄마와 딸이 범인이었죠. 그런데 22일이 지납니다. 6월 20일에서 20일도 넘어가는 바로 그날 셋째 딸이 살아 돌아와 버린 것이죠. 셋째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누군가에게 납치됐어요. 그리고 인근 어딘가에 약 한 달 동안 감금돼 있다 조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요. 인상착의는 어떻게 생겼고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다시 전면 재검토해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21일 오후 2시 55분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친척 집에 숨어있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인근에 있던 32세 이창렬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창렬은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자백합니다. 나 맞아요. 내가 납치했고 내가 감금했고 내가 뭐 그런 행동한 거 맞는데? 이런 내용이죠.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죽였어요. 그 세 사람.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현장 검증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현장 검증 도중에는요, 짝다리를 짚는 여유도 보이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유가족에게 욕설까지 퍼부습니다. 심지어 자기 화난다고 앞에 있는 마네킹을 발로 차버립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은 이창렬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상황과 매치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요. 2007년 5월 30일 밤 9시
보령시에 있는 이 장소에 이창렬은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납치 피해자, 바로 그 셋째 딸을 발견했죠. 이창렬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 납치를 합니다. 인근 보령 읍성 내에 있는 진서루 주변 성터에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아직 중학생이다. 집으로 좀 돌려보내달라 라고 애원을 합니다.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3m 아래 성벽으로 뛰어내렸는데요. 그걸 추격해 다시 끌고 와 강간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안 갈 거야? 선택은 네가 해.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내일 집에다 보내줄게. 만약에 가지 않으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결국 이 협박 때문에 타고 온 자전거에 태워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창렬의 집에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있게 되었죠. 이창렬의 집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집이었고요. 그 안에 자기가 있던 방이 있었습니다. 이 안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에 두었을까요? 아니요. 피해자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장롱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무려 22일을 감금하며 협박, 강제추행, 그리고 성범죄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경찰은요, 이창렬의 집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창렬이 이미 존속살해 미수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고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에 와서 이 소리도 피해자가 들었었습니다. 아, 나 이제 사는 건가? 근데 그냥 갔던 거죠. 피해자는 자기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소리를 지르면 죽일까봐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다라고 울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20일, 21일, 22일. 이창렬은 TV를 보게 됩니다. 언론에요. 여중생이 실종되었다, 없어졌다, 난리가 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자 나 지금 어떡하지? 나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나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 처벌 세게 받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 기회에 나한테 조금 띠껍게 굴었던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바꿉니다. 해서 자신의 집 옆 50m 떨어진 이웃집 52살 김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냥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오후 5시 30분 집 창고에 있는 식칼을 숨기고 그 집에 찾아가 너 왜 나한테 자꾸 시비 걸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며 가슴을 2번 찌릅니다. 그 이유입니다. 저항하며 도망치기 시작하자 뒤쫓아가 마당에서 가슴을 6회를 더 찔러 결국 살해합니다. 자, 이제 보통의 생각이면 도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창렬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사체를 그 집안에 있는 왕결을 위에 덮고 그리고 함석을 위에 깔아놓고 알루미늄 사다리 같은 걸 위로 올려놓아 시신을 은폐했지요. 그리고 식칼을 집 뒤편에다 일단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김씨의 어머니, 할머니신 강씨가 귀가합니다. 그걸 보고 강씨를 불렀는데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 잘 못 들으셨던 거죠. 고추를 건조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 식칼을 들고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은 이제 도피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안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김씨의 아내인 이씨가 차를 타고 귀가하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자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창렬은 다시 다가가 식칼로 가슴 등 수회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식칼과 손잡이가 분리되기 시작하자 다시 한 번 더 주방에 들어가 칼을 들고 들어와 다시 공격을 했지요. 이렇게
총 3명을 연속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이 범인에게는 어떤 형량을 주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좋은 걸까요? 재판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학대를 받아온 이창렬. 1988년 뇌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 서울에 내려와 집에 있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경험 때문에 농기구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사실도 있었다. 스스로 우울증이 있다고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다. 하지만 범행 내용과 그 이후의 진술을 보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창렬에게 내어진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이창렬의 PCLR 평가는 28.4,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판결문 안에는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재소자와 함께 있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폭력적 성향이 너무 강해 누군가를 또 공격해 죽일 수도 있다. 살인, 청소년 강간, 미성년자 약취, 감금, 절도. 그게 바로 무기징역 이창렬이었습니다. 이창렬의 검거, 무기징역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행,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저지른 연속살인의 피해자들까지요. 근데요, 또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한 2차 가해들이 있었지요. 하나,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손가락질, 이창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니 20일 동안 사람이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몰라 같이 살면서. 혹시 당신 한패 아니야? 이런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이 비난을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낮으로 공격을 당하자 일단 서울로 보내서 있다가 2007년 2월에 다시 돌아오게 했고, 부모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까 본 시골집이었죠. 미음자. 한 방에 그냥 두고 관심조차 안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 여학생을 감금한 사실조차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세상의 손가락질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납치 피해자의 아버지, 즉 둘째 딸 실종 피해자의 아버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수사는 가족이었죠. 야, 가족이 죽였대. 모든 소문이 그렇게 난 겁니다. 당시에요, 아버지는 살이 10kg까지 빠지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TV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 어린아이들, 미성년, 납치, 범죄 이런 거 나오면 모두 채널을 돌리신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경찰에게서 나오는 불신적인 행동.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신발을 신은 채 말이죠.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백했어요. 딸 시체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확인차 데려온 겁니다. 당신이 죽였죠. 같이 이동시켰죠. 모멸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아 매우 억울했다는 게 바로 어머니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썼던 둘째 딸. 둘째 딸은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해 시인한 거야 라는 이야기에 너무 강압적인 수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내 동생, 초등학생인 막내 남동생에게까지 너무 괴롭힘이 있어서 그냥 내가 했다고 얘기해야 편할 것 같아서. 근데 막상 그럼 시신 어딨어? 그건 진짜 몰라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원래 둘째 딸의 장래희망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개심, 분노, 증오, 환멸을 느껴 경찰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딸과 막내 아들, 계속적으로 경찰이 일주일 넘게 학교부터 쫓아다니며 실종된 셋째 딸과 가족들의 관계를 묻고 다녀 굉장한 거부 반응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경찰은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이상한지 아십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인데요. 아니, 이창렬이 자전거 가지고 사람을 납치했다는데 어떻게 납치해 이거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2차 가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말이죠. 이창렬도 피해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현장 검증까지 직접 따라 나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충남 보령의 실종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알려진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내용처럼 가려진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창렬이 어떤 케이스였는지,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잡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면 22일 뒤에 그 피해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가해 또한 마찬가지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들 중에 아까도 이제 대본상 흐름에서 일부러 뒷이야기로 빼려고 뺐던 건데, 그 셋째 따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살인을 저지른 그날이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그날 이창렬이 밤 12시에 새벽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를 풀어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자기는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풀어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었다고 해요. 왜 풀어줬냐라고 했을 때 자기 말도 잘 들었고 죽이기엔 좀 불쌍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렸고 불쌍해서 그냥 살려준 거다. 근데 이게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그 무슨 면사무소인가? 거기로 데리고 가서요. 면사무소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나 너희 집 주소 아니까 너희가 만약에 경찰에 얘기하면 니네 다 죽인다고, 가족들.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도주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은 진술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게 내용들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았지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아마 되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진짜 피해자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린 나이였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위협적인 것들도 있었을 거고,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누군가가 좀 빨리 구출해 주길 바랬던 거겠지만, 근데 그것도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TV에 그 실종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때 굉장히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슴이 좀, 네, 그런 거.